흐르는 수돗물에 라이터를 갖다 대니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원인은 수돗물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천연가스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지역의 수도에서는 진한 분홍색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 상가 등 모든 지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당국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위의 두 사례는 모두 중국에서 최근 보고된 영상입니다. 중국의 수질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또한 중국의 환경오염 수준이 얼마나 최악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장시성에서는 검붉게 물든 저수지가 4곳이나 발견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광산회사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맹독성 황산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고, 이 저수지는 지난 30년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폐수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며 각종 참극을 초래하자 그제서야 환경당국에게 발견된 것이죠. 황산은 산업 현장에서 인工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작되는 강산성의 물질로 제 아무리 단단한 금속이라도 순식간에 녹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황산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고 단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흩어진 황산의 입자를 들이마시게 되면 눈과 코, 목이나 폐 등의 점막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높은 농도의 황산에 노출되면 폐에 물이 차는 병증인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황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치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장시성에서 발견된 4곳의 저수지에서는 황산 이외에도 기준치보다 32배 많은 아연 등의 각종 중금속도 대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저수지 옆의 한 공장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기에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저 땅을 파서 맹독성 폐기물을 모아놓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국 환경당국에서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주장합니다. 근처 도랑에 살던 물고기들은 집단 폐사한 지 오래이고,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벼 등의 농작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중국 환경당국에서는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민들을 달래고 있으나 주민들의 원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중국 환경당국에서 그동안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곳은 여름철 장마 때마다 저수지가 넘쳐 인근 마을은 전부 황산 오염수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식수로 사용해오던 공동 우물에서도 심각한 수치의 중금속과 황산이 검출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조차 이 물을 먹고 잇따라 암에 걸리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 하죠.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당국에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나 환경당국에서는 무시로 일관했을 뿐이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의 광산업체와 당국 사이에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광산업체의 고위 간부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인사라는 폭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들이 바다에 버리는 각종 폐수와 쓰레기들, 하늘로 흩뿌리는 먼지와 매연들로 인해 지구의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로 환경오염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진 것은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중국은 전 세계인 지구를 희생시켜가며 자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유명 사진작가 루광은 오랜 기간 중국의 민낯을 사진으로 찍어가며 그들의 무책임한 실태를 세계에 고발해 왔습니다. 중국이 최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끔찍한 수준의 환경 파괴, 그리고 이것에 노출되어 희생되는 자국민들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폭로하였죠. 이러한 그의 공로를 인정한 세계에서는 그에게 세계보도 사진상과 스미스 사진 보도상 등 각종 권위 있는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루광의 친구는 루광을 신장자치구 구도 우르무치에 초청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현지 사진작가들과 만남을 가진 후 루광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루광의 부인 쉬샤오리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의 경찰이 루광을 납치했다 하는데요. 미국의 매체 VOA와 AP통신 등에서도 역시 각종 제보와 첩보 사진을 통해 루광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정황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신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루광은 2010년 중국 대련에서 발생했던 기름 송유관 폭발 사건 이후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에 큰 사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펌프를 청소하던 소방관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폭발함으로써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장면도 촬영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처참한 광경을 생생히 담아낸 루광은 이 사진을 통해 월드프레스 포토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는 이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의 작품을 꺼내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이후 중국의 환경 파괴 실태를 세계에 고발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죠. 2015년 그가 발표한 중국의 발전과 오염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뒤에서 얼마나 큰 희생을 초래하고 있는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납치됐던 2018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구르에서 수감된 피해자들이 중국의 환경 파괴에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고발하기 위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방문했던 것인데요. 이 사진이 세계에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던 공산당에서 그를 납치하여 위구르 수용소에 감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원하는 세계 언론들을 향해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그저 어제도 다른 기자가 이미 물어봤었고 나는 이미 답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 라며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권을 제대로 아는 것은 중국인들이지 미국이 아니라 일갈했습니다. 더 이상의 참견은 내정 간섭이라며 발칵 화를 냈죠. 인권 문제든 환경 문제든 중국 내에서 국민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다른 국가들은 그 소수에만 집중 조명하며 중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극악한 환경에 피해를 호소하는 중국인들이 정말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당장에 한국이 오래전부터 피해를 호소해오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자국민들의 시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데모 현장도 사진으로 찍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이 사진은 업로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삭제 처리되었고 시위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공안에게 체포되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내부 문제에 불만을 갖는 중국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갖는 중국인들은 공산당이 모두 없애는 것이죠.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중국이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자국 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여론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욕타임스에서 입수한 중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규제기관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관련 온라인 정보를 검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국이 근로자를 고용해 중국 관련 게시물에 긍정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게시물에 댓글 부대를 동원한 기록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 알린 의사 리원양이 숨졌을 때 웨이보 등의 SNS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공산당은 댓글 부대를 이용하여 이를 통제하였죠. 또한 우한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노력과 공산당의 공헌만을 부각시키고 봉쇄 등의 표현은 금지시키는 등 꽤나 구체적인 검열을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의 댓글 부대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 나쁜 글이 올라오면 무차별 신고와 악플을 달고 공산당의 지적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린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섬들인 퀸즐랜드, 캐즈윅 아일랜드 등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관광객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호주에서도 이름난 관광지였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하기 한참 전인 2019년 초부터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죠. 입장 금지, 개인 임대 지역입니다. 중국이 이 섬들을 99년간 장기 임대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비행기, 보트, 자동차 등 그 어떤 통행수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땅 주인 중국에게 왕복 200만원의 요금을 내야 헬기를 통해서 섬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일부 임대주택에 살던 주민들은 지금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날벼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하는 행동은 중장비를 가져와 해안가를 들쑤시고 바다거북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죠. 이곳을 중국 소유 관광지로 개발하여 차후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의 주정부에서는 뒤늦게서야 중국의 무차별적인 횡포를 그만두라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사유지상권을 존중하라며 주정부의 개입에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기회만 보인다면 해외도 진출하여 그곳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앞뒤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행보에 분노하는 세계인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야후 재팬을 보면 한국에 관한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에 대한 비난 댓글이나 작성하는 것이 일상일 정도로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잘 되는 분야가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태클을 걸고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최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무산과 WTO 사무총장 선거가 그렇습니다. 특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스스로 잘하기보다는 한국을 깎아내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중국과 손을 잡고 기술 협력을 해서라도 중국이 대신 이겨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분야에서 기술을 인정받으면서 수주 금액 면에서는 완벽한 선두를 자랑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명함을 어디에 내밀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세계 시장에서 꼴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은 세계에서 발주된 76척의 LNG선 중 86%에 달하는 66척을 수주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세계에서 발주된 27척의 LNG선 가운데 21척을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이 중 대형선 24척 중 21척을 한국의 조선 빅3가 따냈습니다. 2019년 8월 결국 이것을 지켜보던 일본은 한국 견제를 위해 중국과 전격적인 협력 체제로 나갑니다. 중국 1위 해운사인 중국 원양해운과 일본 3대 해운사인 MOL은 LNG 및 에탄가스 운송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LNG 운반선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한국 조선소 발주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사 1, 2위인 중국 선박공업과 중국 선박중공업의 통합에도 즉시 무조건 승인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중국 조선사가 합병할 경우 자산 규모는 8,100억 위안, 하나 약 135조 원에 달하면서 첨단 기술 선박 개발과 시장 개척의 공룡 기업으로 등장해서 한국 조선소를 충분히 이겨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기대는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조선소를 믿어볼 수밖에 없는 일본의 도박입니다. 중국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대형 사고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중국 후둥중화가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토노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세계 조선업계의 최고 뉴스는 프랑스 CMA CGM이 중국에 발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가 1년 넘게 지연된 사건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중국산 LNG선에 대한 글로벌 선주사들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라며 중국의 LNG 건조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C19의 확산으로 해운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었고 LNG 운반선 수주도 저조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도 상반기에는 암울했습니다. 세계 선박 발주량 자체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적은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선소의 도크가 비어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글로벌 조선 해운 조사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은 중국이 667만 CGT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502만 CGT로 뒤를 잇고 있고 일본은 118만 CGT로 추적 불가능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이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월 이후에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쏟아지면서 단번에 중국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이어나간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선박뿐만 아니라 초대형 원유 운반선까지 줄줄이 수주가 쏟아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 달 만에 44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을 수주해서 수주 목표 달성률을 15%에서 65%로 끌어올리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은 63척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21척, 삼성중공업이 19척, 대우조선해양이 6척을 수주해 국내 조선 3사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고 일본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척당 가격이 1억 8,600만 달러, 약 2,03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선박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건조 기술력이 필요하며 한국 조선업계가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도 척당 가격이 8,500만 달러, 약 928억 원으로 LNG 운반선과 함께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분류됩니다. 올해 세계에서 42척이 발주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27척, 대우조선해양이 7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81%, 중국은 5척, 일본은 1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가 몰렸다는 보도가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여러와 같이 붙었습니다. 댓글 수준을 보면 조선업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막무가내로 정말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이 수주했다고 기뻐하는 것은 품위 없는 한국의 언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이 IT 분야에서 맹추격하고 있다. 조선 분야로만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의 조선업은 한국 정부의 비정상적인 지원에서 살아남았다. 이제 한국 정부가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앞날은 어둡다. 한국 조선소는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것이다. 제대로 된 배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일본에서 핵심 부품 공급을 멈춰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너희들과 격이 다르다. 후진국은 이제 비교도 그만해라. 정말 어떤 생각과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앞뒤 없는 댓글을 달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한국 조선업계의 미래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벙커 CU 대신에 한국 기업이 강한 LNG 추진 엔진을 탑재한 VLC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VLCC의 약 20%가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라 교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더욱더 수주가 몰릴 것입니다. 내년에는 LNG 운반선뿐 아니라 VLCC 선박과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까지 예상하고 있어서 한국이 독보적인 1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태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기술력으로 중국과 일본을 누른 한국입니다. 한국에 손을 뿌리치고 경제 보복을 한 일본이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었다 라고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 말입니다.